네, 김건희 씨가 오늘 오후 2시에 구속 후 세 번째 특검에 출석합니다. 특검은 오늘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씨는 오늘 오전 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뒤에 특검에 출석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서 한 차례 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후 2시 특검에 출석하는 김건희 씨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어제 이제 특검이 3차 출석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오늘로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네. 당초에 지금 어제 출석이 오늘로 연기가 됐고 오늘 오전에 이제 구치소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 진료를 받은 후에 오후에 출석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서도 특검에는 출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전략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의 전략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면서 향후에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법원에 대한 이제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제 본인이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출석을 해서 조사에 응했다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재판에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 직간접적으로 이 건강 상태를 비롯해서 뭐 심경에 관한 메시지도 저희가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전략인지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변호인이 지금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변호인 접견에 있었던 모든 내용이 공개된 것이 아니고 전후 관계가 생략되고 이 부분만 이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떠한 뭐 전략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여론전이나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메시지가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의 멘토였던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 이렇게 피해자가 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좀 어떻게 비춰질지도 궁금합니다. 특검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로 몸이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몸이 정말 안 예. 좋고 우리 구치소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아픈 데가 없던 사람도 이제 아프게 되는 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사회 통념상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픈지에 대해서 특검에서 이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에서도 이제 지금은 수사하기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런저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보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떠한 뭐 치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보다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라면 그 부분도 특검에서는 뭐 어떤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특검에서는 이제 구속 기간도 연장을 했고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또 다시 이제 오늘을 비롯해서 이제 계속해서 확인들을 해야 되는데 특검에서는 지금과 같은 전략을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좀 나올 것 같으세요? 초반에는 저는 진술을 좀 바꿀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단 특검 수사는 접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특검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 동안에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소를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재판은 필연적인데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할까를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 판단 결과 특검 수사에는 응하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해서 재판 과정에서 이 특검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는 법원에다가 어떠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본인의 양형 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해보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김건희 씨의 특검 조사에 응하는 과정이라던가 응하면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뭐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짚어보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 나온 메시지들에 대해서도 여러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심평 변호사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통해서 나온 말이 제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일반적인 심경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심경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접견 과정에서 전후 관계가 다 생략된 한마디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후의 어떤 말들 과정에서
이 문장이 나왔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문장만을 봤을 때는 이 문장이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건강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메시지가 중장기적인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고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니까. 법원에서 당연히 이제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기존에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이 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현출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메시지를 내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는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관련자 진술을 충분히 보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들도 다 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그냥 간단한 메시지로 응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 씨의 예전에 있었던 주식 투자 기록까지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구속이 이제 연장이 되면서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위주로 지금 범죄 혐의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지금 서희건설 회장 소환 조사가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명품 수수 부분이 이제 걸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열흘 동안의 진전이 충분히 된다면 이 부분도 기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당초에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영장 심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출석을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문 경우 같은데요. 아니 종종 일어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예.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경우에는 향후의 수사라든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이런 협조, 이런 태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오히려 그게 유리한 겁니까? 지금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에서 어떤 발언을 진술을 할 때 본인에게 또 불리한 발언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부분도 향후에 뭐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 어떤 특검 조사에서 영향을 좀 미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전성배 씨는 사실 구속을 피할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 구속영장에 알선수재 혐의로 이제 기재가 돼 있긴 했는데 지금 윤영호 씨와 김건희 씨는 다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 알선수재의 당사자들 중에 전성배 씨만 구속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법에 알선수재는 준 사람에 대한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성배 씨가 단순히 소개만 하고 그 전달해주는 과정에 관여만 했다는 걸로 진술이 모아지고 그분에 대한 증거가 확실했다면 특검도 영장을 끝까지 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본인이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특검에서 영장을 친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전성배 씨는 지금 영장 심사를 포기한 것도 네. 본인의 전략이 뭔가 잘못 먹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이번에는 포기하고 한 단계 수그리고 간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현재까지는 볼 수가 있네요.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에 구속이 안 되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특검이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음에도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 결국엔 무산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 특검에서 좀 부담을 느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앙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보니까 물론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라든지 당직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자료를 받고자 압수수색을 하고자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특검에서는 이제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원 명부가 지금 확인이 안 된다면 통일교에서 불법적으로 모집해서 그 당대표 선거, 원내대표 선거 때 동원한 그 사람들과의 대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에서는 그 범죄 혐의 사실을 특정할 수도 없고 증거로 채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영장은 재청구하겠지만 영장 재청구에는 이번에 청구한 내용보다는 훨씬 압축되고
집중된 그런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내세우는 이제 사유가 개인정보법을 그렇죠. 부당하게 침범하고 있다 이런 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 당원 명부를 최대한 협의로 특정을 해서 재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힘이 어쨌든 처음에 이제 압수수색 나갔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이유를 근거로 협조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무산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압수수색이라는 게 협조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무산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뭐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물리력 사용도 허용이 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런 특검이 정치적인 오해를 사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특검 측에서는 무리하게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재청구를 하더라도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그 영장을 집행할 것이냐 그것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도 오늘 오전 10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소환을 받습니다. 잠시 후가 될 텐데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와 대질 신문을 받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김건희 씨의 조사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쨌든 특검 사무실이라는 한 건물 공간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 특검이 대질 신문은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즉석에서 좀 이 같은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대질 신문은 수사기관에서 필요할 때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피의자, 뭐 오늘은 참고인인지 모르겠는데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대질을 요구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와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변호인을 통해서도 지금은 어려운 상태니까. 그리고 그쪽에서도 의사소통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대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리고 대질하는 과정에서 뭐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대질 신문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특검 측에서는 대질 신문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겠군요. 특검은 대질 신문을 희망하는 이유를 이면 다 짐작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해서 이종호 씨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이종호 씨가 특검에 있는 증거들에 부합하는 진술을 어느 정도 한다. 그래서 김건희 씨와의 대질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대질 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의혹들과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서 이종호 씨가 휴대전화를 부숴서 한강공원에 버린 정황을 포착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발로 밟을 때 뭐 연기가 날 정도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회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확보를 했다면 포렌식이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파손됐는지 그리고 그 뭐 연기가 났으면 화재가 났다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그 화재 정도에 따라서 포렌식 그 범위가 결정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 정도 어쨌든 파손이 됐더라도 부분적인 복원은 지금 기술상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나 이렇게 조각을 이루었을 때 잘 맞춰지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럼 포렌식이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휴대전화를 부순 것을 포착한 것만으로도 어떤 이제 혐의점이 잡힐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 피의자 그리고 지금 이종호 씨 관련자는 사실 피의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미행 수사를 통해서 이 현장을 포착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 물론 필요성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사 기법이기는 합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범죄 수사 등 법령상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미행 수사가 합법하다. 이렇게 이제 판례를 적시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휴대폰을 파손하는 과정까지 지켜보고 예.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회수해 왔다. 그러면 파손할 때 파손하지 못하게 진압을 하고 가져올 수도 있는 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영장에 따라서 만약에 미행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예.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밝혀져야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좀 남아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번엔 내란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공모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일 이제 다시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제 16시간 정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검팀에서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일 다시 소환 조사를 한 건데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1차 소환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을 거고요. 2차 소환이 본인의 범죄와 관련된 이제 조사였을 텐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리고 야간 조사까지도 지금 본인이 동의해서 받은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수사 막바지에 이제 이르렀다고 보는데 지금 특검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재현을 했다. 재현이 끝났다는 상황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부른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재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진술이 별로 소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40 며칠 만에 제가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차 조사가 오랜 시간 동안 되었고 3차 조사를 불렀다는 의미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한덕수 전 총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내란 특검에서 브리핑한 것을 봤을 때 일부 사실관계 확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재현이 뭐 어느 정도 됐다라고 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근데 기회를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의 진술이라던가 태도를 바꿀 기회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바꿨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계속 부인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이나 그 당시에 재현한 상황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숙지해서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소환할 때 본인의 진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지어서 이제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혐의가 부작위범이라고 하는데 이 부작위범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쉽게 표현해서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위범이라고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예. 그런데 부작위범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 법률 용어라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진정 부작위범은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거 불응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집에 함부로 들어갔는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나가지 않고 있으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하고 지금 요 한 전 부총리에 적용되는 부작위범은 다음에 말씀드릴 부진정 부작위범입니다. 이 부분은 법에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자기 범과 그러니까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되는 자와 똑같은 신분에 있는 자를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가 아픈데 그냥 방치하면 유기죄에도 해당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에 해당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도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를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해서 네. 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본인이 국정의 2인자이고 이 불법한 계엄을 막아야 될 위치에 있어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특검에서 부작위범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헌재에서 탄핵 소추 때 보면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기각이 됐고, 당시 이제 헌재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불법 비상계엄을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게 달라졌다고 보는 걸까요? 가장 큰 게 증거가 달라졌다는 거겠죠. 증거에는 이제 진술 증거와 물증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달라졌다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도 당시 부속실장 강의구, 김용현 그리고 한 전 부총리 이렇게 공범으로 적시해서 사후 계엄문 작성 및 폐기죄를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증거들이 이후에도 더 나왔을 것이고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기로는 CCTV나 네. 여러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증거로 수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탄핵 심판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 이런 측면에서 특검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이번 계엄 전에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있었던 1970년대 말 과정을 훑어보고 있다는데 당시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공무원 신분이었고
뭐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뭐 위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파장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부작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도 묵인 방조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어쨌든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한 전 총리의 그 정황 증거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과거의 행적까지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1979년, 80년에 이제 신군부 비상계엄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공무원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당시에는 사실 이런 총리나 중요한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아래 공무원, 그러니까 직위가 낮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지금 대처가 충분히 가능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어떠한 좀 추가적인 정황 증거로만 이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2차 소환이 있었을 때 이 소환 끝나고 뭐 신병 처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을 했는데 어쨌든 일단은 하지 않고 한 번 더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부르고 나서 신병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병 처리에 대한 고민은 수사 초반 단계에서부터 고민할 수도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전성배 씨나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신변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는데 지금 특검 측에서는 좀 더 증거를 보강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한 후에 다시 부른 이런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소환 정도로도 제가 볼 때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확인했을 것 같은데 3차 소환을 한 것은 3차 소환 때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를 보고 신변을 결정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앞서 어쨌든 이제 내일 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김건희 특검팀을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발장이 접수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좀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고발장이 접수가 됐으니까요. 예. 중앙지검에서는 이것이 이제 경찰의 수사 사안인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 사안이라면은 이제 경찰로 보낼 것이고요.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질 건데 제가 여기서 좀 특이하게 보고 싶은 부분은 구치소 공무원은 고발 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의도에서 특검과 특검보만 고발을 하고 정작 행위를 당시에 했던 구치소 직원들은 전혀 고발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끌어내는 그 행위자들은 다 것은, 구치소 그쵸? 직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빠진 걸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정말로 이제 고발을 나중에 이제 정말로 진지하게 이제 생각해서 고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